순서에 따라서 지정 토론을 들어가야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2005년에 저도 발표를 해서 그 세무학회 세무학연구에 제 논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토론자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조세법원 설치에 대해서는 조세법원만 볼 것이 아니라 구제제도 전체를 보면서 논해야 한다. 그런 특히 우리 곽상민 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참고로 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 것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2005년 9월 달에 세무학연구에 국세심판제도의 평가와 장단기 개편 방안 해놓고 4개를 지적을 했는데, 첫 번째, 국세심판원 지방지원 설치하자. 그래서 미국 조세법원 판사 순회재판과 같이 하자. 두 번째, 행정심급 구조의 단순화해서 국세청은 사전구제제도만 하고 국세심판원은 국세심판 업무만 담당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장했고, 세 번째는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조세심판원 가자. 이게 같죠. 네 번째가 국세심판원 폐지와 조세법원을 설치 검토해서 제 논문에서 이 4가지 갈래를 가지면서 조세법원은 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개선 방안이 있어야 한다 해서 언급을 드렸고, 우리 김영태 박사님도 이 조세법원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런 말씀을 써주신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젠 순서에 따라서 우리 곽상민 서장님께서 한 15분 정도 지정 토론을 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맡게 된 곽상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동식 교수님의 훌륭한 발표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오늘 이런 세무 포럼에 와서 조세 전문법원 도입 가능성 검토에 대해서 토론자의 역할을 맡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제 소속 기관을 생각할 때 제가 여기 와서 얘기하는 게 적절한가는 다소 의문은 들지만, 법원인 문제다 보니까 법원의 관계자분이나 하다못해 심판원에서 오셨으면 조금 더 좋을 뻔했는데, 제가 불복 업무를 좀 오래 맡으면서 심판원과 법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어쩌다 보니 제가 봐서 이렇게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가름하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전문법원으로서의 조세법원의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특허법원의 예와 외국의 주요 입법례 등을 잘 비교 분석해 주셨고, 그와 관련하여 조세법원을 도입하려고 할 경우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망라적으로 잘 문제를 제기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조세법원의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도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교수님의 이런 논의를 출발점으로 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지 실제 실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토론자 역할에 충실하고자 개인적으로 드는 의문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에 대해서 교수님의 고견을 여쭙는 것으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에 잘 정리되어 있지만 조세에 관한 분쟁 또한 다른 법적 분쟁과 마찬가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원의 시각은 다른 법적인 분쟁과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생각해서 특수성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는 조세 세법 자체의 특수성 등을 인정받아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필요하다, 아니면 특수한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시각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사건을 보다 그런 부분에 전문성 있는 법관이 처리하는 것이 더욱더 합리적인 해결의 결과 도출이 가능할 것이고, 그 결과는 조세 소득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 심판원, 예전에 심판원 같은 경우도 조직을 확대할 때는 가장 먼저 어떤 그런 안을 들고 갔을 때 인사혁신처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곳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어쩔 수 없지만 사건 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가 가장 출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세법원도 하나의 법원을 설립해서 거기 맞춰서 인적 물적 설비를 투여하기 위해서는 그 특수성을 인정받은 것 동시에 별도의 어느 정도의 객관적인 사건 수가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정도 되는지는 사실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먼저 그 통계도 뭐 발표문에 통계도 나와 있지만 그 국세청 통계이긴 한데 이게 신급별로 구분이 안 돼 있어서 정확한 통계가 이제 어느 정도인지 좀 의문이 듭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한 1,500에서 2,000여 건 정도로 연간 소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과연 1,500억 건이 하나의 법원을 설립할 만큼 충분한 사건 수인지가 일단은 좀 의문점이 들고, 그렇다면 조세 사건이란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과연 어느 정도 사건 수가 충족되었을 때 조세법원을 출발할 수 있을지 이제 교수님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 교수님께서는 지금 1,500건이라는 것도 이제 사실은 전국의 어떻게 대안으로 전국의 조세 사건을 모으는 소위 전속 관할을 이제 제안을 하신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리고 그것은 특허법원에서 전속 관할을 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의 특허법원으로 그렇게 같이 전속 관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주장을 하셨는데, 그 특허법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조세 사건보다 특수성을 인정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특허 사건이 문제되는 경우도 조금 특허가 문제되다 보니까 좀 제한적으로 국민 전체의 비중에 비춰보면 어느 정도 제한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특히 1심이 아니라 지금 2심제로 고등법원의 급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허 문제가 생기면 대전으로 모이세요, 특허법원으로 모이세요 라는 주장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 조세 소송 같은 경우는 당장 양도소득세 사건 한 건을 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리인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납세 의무자들이나 국민들에게 특정한 서울이면 서울, 대전이면 대전, 현실적으로 그 둘 중에 한 곳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와야 됩니다 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는 약간 어렵지 않을까,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속관을 도입하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그렇게 따진다면 각 지방법원의 각 전국의 지방법원의 본원만 두더라도 그러면 사건 수가 한 100건, 200건밖에 안 되는데, 이럴 경우에 사실은 조세법원을 현실적으로 설립하기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이제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또 조세 민사소송이나 조세 형사소송도 궁극적으로 조세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만약에 설립이 된다면 점차적으로 그렇게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사실은 또 사건 수가 또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사건 수의 문제가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주시하시다시피 조세 민사소송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 발환 청구 사건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채권자취소 사건이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민사 사건의 일종으로 보는 시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조세 민사 사건을 조세가 어떻게 보면 청구 원인에 관여한 상태에서 이걸 뜯어오기가 조금 부담이 있는 것 같고,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 시각해 보면 사실은 이런 부분을 법원 아직도 학계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세금 문제를 그냥 국가라는 채권자와 납세 의무자는 채무자의 채권 채무 관계로만 볼 것인지, 아니면 국가와 국민과의 어떤 권력 관계 문제로 볼 것인지에서 논의부터 출발해서 아무래도 이제 헌법상 권력 분립에 따라서 행정부에서 하는 조세 관련 문제를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실은 처분 개념을 이용해서 행정 소송에만 중심을 두고 관여하고 있는 그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자체를 전체로 어떻게 보면 조세법원이라는 행정 소송의 일종으로 끌어오는 게 자체가 약간 이런 거부감도 상당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단계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교수님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형사사건의 경우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형사사건의 경우는 그 세금계산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수죄나 이런 경우는 독립적으로 형사사건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외에 많은 경우 한 절반 정도는 사실 다른 형사죄와 같이 이제 기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조세법원의 형사의 전속 관할을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의 틀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어떤 좋은 대안이 있을지, 결국에는 방향일 수도 있지만 방향을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좋은 의견이 있는지 교수님의 고견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국에는 조세법원을 설립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문성을
강조하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뭐 조세를 전담하는 조세 법원이라는 그 하나의 고리를 통해서 조세 일정 부분 상당 기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조세 법관을 양성하고 그를 통해서 전문성이 있는 법관이 조세 사건을 담당하게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뭐 근데 사실은 지금도 그렇다면 어차피 각 법원 내에서 행정부에서 조세 전담도 있고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조세 전담부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특히 뭐 요즘 들어서 최근 들어서 더욱 심해졌지만 그 법관의 업무 사무 분담의 평등화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사건 같은 경우는 법관들이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 조세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맡아본 그 법관들은 다시 맡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조세법원을 설립하더라도 평생에 조세법원을 3년밖에 근무를 못하게 된다면 뭐 한 1회 또 배석 때 한 번, 뭐 부장 때는 뭐 안 해본 사람만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결국에는 조세법원이 설치가 되더라도 전문성은 크게 유지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고려하면 조세법원의 방법도 있지만 조세법원이 설립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인사 규정, 인사의 자체에 대한 어떻게 뭐 다 실질적인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하고 관련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면 추가적으로 조세 그 법원이 생겼을 경우에 그 조세 법원에서 근무할 수 있는 추가 요건이 필요한다든지 요건을 둔다든지 뭐 그런 방안이 또 없을지에 대한 뭐 교수님의 의견도 경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서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 조세법원의 문제는 조세법원만 설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조세법원의 신급을 어디 두느냐에 따라서 행정심판의 어떻게 보면 그 전치인 행정심판에 대해서 그 구조가 같이 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재정특위에서 논의 사항도 사실은 조세법원과 조세행정 심판제도 개선이 같이 아마 논의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통합행정심판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통합행정심판은 오늘 논의하고 있는 전제가 되는 조세 그 사건의 특수성을 어떻게 보면 정반대되는 길일 수도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수님께서 비상임 심판관이시기도 하고 이 부분에 가장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조세법원에 관한 도입 가능성을 연구하시면서 또 조금 더 이렇게 그런 전체적인 구조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곽상민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 김용태 박사님께서 한 15분 정도로 지정 토론을 해주시고요. 두 분의 토론과 자유 토론까지 묶어서 우리 답을 해주시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김용태 박사입니다. 먼저 조세법원의 도입 가능성 검토에 대한 이동식 교수님의 발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나누어 드린 발표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일단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항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문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한 곳에 집중되게 되면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반성에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권력을 입법권, 집행권, 사법권으로 구분하여 법률 제정 권한은 입법부에, 법률 집행 권한은 행정부에, 법률 적용 권한은 사법부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법률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사법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제5장 법원 파트에서 법원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규정하며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현재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을 상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전문 영역을 인정해서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특허법원 등 전문 법원을 설치하여 현재 운영 중인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발표문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헌법상 법원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헌법 110조 1항을 보시면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라고 한 부분을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헌법 110조 1항에서 말하는 특별법원은 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않는 자가 재판을 하거나 그 재판이 대법원에 상고가 인정되지 않는 법원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군사법원과 같은 특별법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헌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와 달리 오늘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주제인 조세법원은 기존에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회생법원 등과 같이 특수법원 내지 전문법원으로서 별도의 헌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법원조직법 개정만으로도 충분히 운영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수님 발표문과 관련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발표문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시피 개념과 관련해서 국내에서 조세불복 절차 개선을 논의하면 행정불복 절차를 전제로 하여 온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시면서 교수님께서는 큰 개념으로 조세불복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하위 개념으로 조세행정심판과 조세소송 절차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견해로 큰 개념으로 조세쟁송 절차를 이야기하면서 하위 개념으로 조세불복 절차와 조세소송 절차를 들고 있는 것과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좀 발생하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겠지만 한번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국세기본법 56조 2항을 보면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18조 1항 본문 2항 및 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65조 1항 3호 단서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해서 원칙적으로 필요적 전치주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표문을 보면 행정소송법에 따른 조세행정소송은 취소소송을 포함한 항고소송과 당사자 소송이 있을 수 있다.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경유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소송과 국세행정불복 절차를 동시에 하기도 한다라고 기술을 하고 계십니다.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송과 국세행정불복 청구를 동시에 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소송과 국세행정불복 청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에 위배될 소지는 없는 것인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요. 오늘의 주제인 조세법원 설립 외에도 노동법원이나 회사법원 등에 대해서도 과거에 논의된 적이 있고 최근에도 이러한 전문법원 설립 논의는 가끔씩이지만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회사법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에서 회사법원을 포함해서 오늘 논의하고 있는 조세법원 등 전문법원 설립 논의도 더욱 풍성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한편 앞 토론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최근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가사소년 사건에만 실시되고 있는 전문법관 제도를 올해부터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의료, 건설 분야로 확대하여 시범 실시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전문법관 제도 확대가 조세법원 등 전문법원 설치 논의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조세법원 관련해서 외국의 입법례로 미국의 연방조세법원과 독일의 연방재정법원을 상세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을 새롭게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나 독일 등 외국의 사법기관을 참고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라는 점 그리고 각 나라의 어떤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요. 과거에 그 조세법원 도입 논의를 살펴보는 부분에서 교수님께서는 이제 공식적으로 국가기관에서 언급한 것이 2004년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서가 이제 처음이지 않았나라고 기술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더 검토해 본 바로는 좀 더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69년하고 1974년에 공식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내용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969년하고 1974년 법률안의 제안 이유는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69년 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그라미 2번 1974년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좀 한번 언급해 드리면요. 해마다 증가되어 가고 있는 내국세의 징수는 정부의 강력 체계에 의하여 그 목표액을 대폭 초과 달성하는 실적을 올리고 있음이 사실이나 국민들의 담세 능력은 이제 그 한계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세수 증대만을 위한 부과와 징수에 따른 정부의 위법 부당한 처분 등은 납세자에게 너무 과중한 부담을 주어 오늘날 많은 상공인들이 폐업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으며 심지어 도파산하는 사례마저 늘어남으로써 국민 생활 안정과 국민 경제 건설에도 막대한 위축을 가져오는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그 실효를 거두고 있는 조세 심판 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세제 법원을 설치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고 헌법에 보장된 조세 법률 원칙에 입각하여 공정하고 적정한 조세 부담 원칙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 조세 심판법을 제정하고 이 법을 운영할 조세 법원을 설치고자 이 법안을 제안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부터 시작을 하면 조세 법원 설치 논의는 굉장히 오래되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6번째 보시면요. 발표문에서는 조세법원의 도입 방안으로 조세행정심판제도의 정비, 법적 근거, 조세법원의 신급, 조세법원의 법관 등 인력 구성 방안, 조세법원의 관할권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조세법원이 도입될 경우 특허법원의 기술심리관과 법원기술조사관처럼 일부 조세 전문 인력을 국세청이나 기재부 근무 경력의 공무원 혹은 세무사 등 전문 인력 중 일정한 경력이 충족된 자들을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교수님께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앞 토론자 분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나아가서 조세법원에서 조세 소송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조세 소송 대리권 논의도 간략하게라도 좀 언급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조금 있었습니다. 물론 이미 이제 발표문에서도 살짝 언급되어 있듯이 세무사에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 사이에 세무사의 조세 소송 대리권 확보 등과 관련하여 논의를 집중한 적이 있고 조세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세무사에게 조세에 관한 소송 대리권을 부여함으로써 법률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소송 전 포기되는 다수의 소액 조세 분쟁의 경우 저렴한 비용과 양질의 전문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 구제에 기여할 목적으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조세법원 설치와 조세 소송 대리권 수행의 문제는 커다란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맞물려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커다란 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연관지어서 이 소송 대리 수행과 관련해서 이제 변리사법 8조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발표문에서도 간략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상 조금 일단 판결문 내용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고요. 거기 밑줄 친 부분만 좀 보시면 변리사법 8조에서 이 변리사의 그 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대법원에서 그 해석을 굉장히 좁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잠깐만 보시면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변리사법 8조에 의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 대리의 범위 역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 취소 소송으로 한정되고 현행법상 특허 등의 침해를 청구 원인으로 하는 침해 금지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과 같은 민사 사건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대법원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소송 대리인이 될 자격에 관한 변리사법 8조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은 변리사법에 근거하여 변리사에게 허용되는 소송 대리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는 점에서 변호사 우선 중심주의의 대표적인 판결 중 하나로 비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은 향후 조세법원 도입이나 조세 소송 대리권 수행의 문제를 논함에 있어서도 비판적 관점에서 좀 유념할 판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의 기본권 내지 권리의 최후의 보루로서 사법부를 신뢰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상적인 국가 시스템 작동하에서 지극히 당연하다고 하겠으나 지난 전 대법원장의 그 사법농단 사건에 개입한 혐의와 관련해서 구속되기도 했다는 이런 어떤 상황에 이르렀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다수 존재하고 그러한 불신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사법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점에서 현재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권위적이고 위계적인 사법 권력 질서를 어느 정도 깨트려서 권위적이고 유계적인 사법 권력 질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수평적인 사법 권력으로 재탄생시키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기존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 등으로 위계화되어 있는 법원 조직의 개선에서 한 단계 더 벗어난 전문법원으로서 조세법원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은 납세자인 국민의 권익을 지키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전문법원 설치를 통해서 이미 고착화돼 버린 법원 조직의 위계화를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세법원의 설립은 토론문 서두에서 제가 언급한 이 권력분립 원칙을 수직적이고 역동적인 권력분립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현대적 의미의 권력분립 원칙을 실현하려는 하나의 내용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통적인 의미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권력과 국가기관의 존재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국가 권력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분배로서 권력분립 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동식 교수님의 조세법원 도입 가능성 검토라는 발표문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토론자님의 좋으신 그 토론 내용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진행을 위해서 혹시 청중에 지금 계신 분 중에 자유 토론을 희망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서 발언해 주시면 같이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유 토론과 관련돼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두 번 멘트했는데 없으신 걸로 보고 두 분 토론자님의 그 토론 내용을 잠깐 좀 요약해 보면 우리 곽삼민 서장님께서는 그 조세법원이 취소하는 사건 수가 1,500건 정도는 되고 있는데 우리 특허법원은 지금 877건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가 최소한도 그 사건 선이 되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그 분쟁의 신속한 종료를 그런 취지에서 보면 3심이 아니라 2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렸고, 또 조세구제 제도의 전체 틀에서 봐야지 조세법원만 보지 말고 우리 지금 현재의 불복제도를 갖다 같이 언급하면서 조세법원을 부각시켜 주시라 그런 내용이 우리 곽 사장님의 내용이었고요. 우리 김용태 박사님이 그 46페이지에 그 1974년 법률안의 제안 이유를 보면 그걸 쭉 읽어주셨는데 문장이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조세심판 제도를 확립할 수 있는 세제법원을 설치하여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 저는 이 당시에 제가 현직이 있었습니다. 국세심판소가 1975년에 지금 조선일보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데 75년도에 그 개소식을 할 때 저는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조세심판제도의 그때는 처음에는 국세심판소에 있었습니다. 국세심판소의 도입 때문에 이와 같은 분위기와 내용이 있었지 않겠냐. 그때부터 조세법원 만들자 막 한 50년을 바라보고 그건 좀 아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제가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 사전구제제도인 과세적 부심 굉장히 납세자에게 또 기여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어하는데 1996년 4월에 과세족부심사 사무처리 규정이 생겼어요. 그때 제가 위원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이 교수 하나, 변호사 하나, 회계사 하나, 세무사 하나 네 분이 있었는데 마침 제가 그 자리에 있었고 교수 대표로 그것이 이제 국세기본법 과세족부심제도에 들어왔어요. 98년에. 그리고 2000년 1월 1일부터 이제 사전구제제도가 발족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제1호 안건을 뭘 할 거냐 해서 1호 안건이 아마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하는데, 그 당시에 임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제1호 안건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이걸 1호 안건부터 불채택을 하면 안 된다. 채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채택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좀 말씀드려서 이와 같이 오늘
귀하신 그 발표를 해주신 이동식 교수님 조세법원 말씀하셨는데 조세불복의 전체적인 틀 가운데 조세법원으로 보시면서 이렇게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가지고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토론 감사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보고서 저 글을 이렇게 좀 따듬을 때 그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는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가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실 국가 권력기관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게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나서서 먼저 일을 벌이지 않으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지고 도움이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일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안 하심으로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누구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과세권자들도 그렇고 납세자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납세자들이 계속 이렇게 사실 판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법은 잘 모르지만 변호사가 주장하는 게 뭐가 맞는지는 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에 해당되는 독일의 조세통칙법이라는 걸 만들었던 게 1919년인가요? 그때 에너베크라는 분이 그걸 6개월 동안 비산명을 데리고 다 불렀는데 그분이 원래 민사부분에 판사를 했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조세법이라는 걸 이렇게 시스템을 짜게 해서 이렇게 조세법이 운영이 되던 걸 쭉 봤는데 본인이 그 조세통칙법이라는 걸 처음 이렇게 초안을 세계적으로 처음 이제 초안을 만들어 나고서 거기에 대한 추석서를 쓰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지금 세법의 그 기초적인 원칙들을 내가 사법연수원 1년차 15일 때 내가 봤더라면 경악을 했을 거다. 그런데 세법은 이렇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적어두셨더라고요. 그만큼 특히 이제 세법이 많이 문제가 되는 민사법과 비교했을 때 특수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영태 박사님은 60년대, 70년대도 논의가 있었다고 했으면 저는 사실 그 분은 잘 못 봤는데 그때 논의가 계셨던 우리 선배님들이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지를 저도 자료는 한번 보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의미있게 이게 전문법원 도입하자 하면서 조세법원을 얘기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지금 다른 법원 김용민 교수님이나 구재희 세무사님의 경우도 조세구제제도 전부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조세 전문법원 하나 딱 얘기하다 보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건지에 대한 논의가 그 자체만으로는 이게 그냥 구체화되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반면 노동법원 또 토론자분들이 적었습니다만 회사법원 이거는 굉장히 논의들이 구체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과연 전문법원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노동법원, 회사법원과 비교했을 때 조세 전문법원이 그렇게 뒤처지는 것인가? 그리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봤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 도리어 또 좀 노동부분, 회사부분도 더 쉽게 또 도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참 이런 제도를 하나 도입하려고 하면 많은 쟁점들이 있겠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게 좀 도입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좀 자료들을 쌓아가야 이게 어느 순간에 또 이제 노동법원, 회사법원 정도 수준의 그 구체적인 어떤 진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글을 썼다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강상민 소장님 말씀하셨던 가운데 참 아주 현실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한 1,300건, 1,500건 정도 가지고 이게 전문법원을 별도로 만들 수 있겠느냐? 그 부분 또 고민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 형사사건을 그래서 지금 같이 좀 넣어봤던 것이 그게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또 사실은 예를 들면 민사사건, 대표적인 게 부당이득 반환 이렇게 되면 그게 그냥 보면 부당이득 반환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원인 행위가 됐던 신고 행위나 처분에 어느 정도의 하자가 있는지 내용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결국은 세법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 사건을 하시는 분이 제가 한번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에 어디 그 대학에서 발표를 하는데 지방세법상 부당이득 반환 관련된 부분을 했습니다. 했더니 토론자분이 민사법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토론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는 뭐 지방세 부당이득 반환해서 본인이 채권법을 전공하신대요. 그래서 이건 내가 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토론에 자원하시는데 내용을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민사라고 하지만 그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민사가 됐지만 사실은 뭐 조세 행정 사건하고 전혀 다를 게 없다라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만약 건수가 부족하다면 이거는 민사나 형사를 좀 넣으면 어떨까. 그리고 형사 가운데서도 일반 형사 사건하고 같이 물려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나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조세 포탈 사건처럼 이렇게 완전히 이거 조세 행정 사건하고 같이 물려가야 되는, 그래서 사건이 같이 진행돼야 되는 건들도 많이 있지 않을까라는 해서 좀 하여튼 차원에서 그렇게 여지를 좀 이렇게 늘어나 봤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법원이 만들어지면 앞으로 이제 전문성 확보를 어떻게 계속해 갈 것인가, 특히 인사관리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데 참 이 부분이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경험상 보면 독일의 그 재정법원의 판사는 처음에 임용받을 때 아예 일반 법원 판사하고는 임용 루트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임용이 되면 이분은 갈 수 있는 게 어디였냐면 그 국세청에 갈 수 있고요. 국세청에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재정법원에 근무하시거나요. 또는 그 연방재정법원에 가서 근무하시거나 아니면 또 정부 부처에 가셔서 재무부 이쪽에 근무하시기도. 이게 순환 근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반 법원 판사는 원칙적으로 못 가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안에서 전문 인력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조세법원을 만들어지고 해서 그 이제 조세 전문 인력을 키운다면 당연히 어떤 전문성 있는 부분이 채용이 그 자리에 가야 되고, 그럼 그분들은 계속해서 전문성 키울 수 있도록 뭔가 인사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은 이제 좀 더 논의가 진행이 되면 또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그 박상민 수장님이 마지막에 해주신 것처럼 전체 행정심판제도의 정비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 이 부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히 언급은 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조세 전문법원의 모습을 좀 더 그래도 제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 그 부분 중심을 이렇게 하긴 했는데요. 뭐 이 행정심판제도가 우리나라 너무 다단계로 되어 있고 복잡하게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그 중에 어디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전문가들 사이는 어느 정도 다 공감이 돼 있지 않나요? 뭐 이걸 다르게 갈 방법도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말을 안 해도 다 웃으시니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되면 그 이제 통합되어진 이제 조세 행정심판 기관의 경우에도 지방의 어떤 사무실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무실들은 만약 이제 조세 전문 부분이 만들어진다면 그 조세 전문부도 쉐어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뭐 지금 미국의 순회 심판을 이렇게 순회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충분히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이 3심제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제 전국에 하나의 조세 부분이 만들어지면 그 하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멀리서 오셔야 되는 어떤 수고들을 좀 이렇게 털어줄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성 의원님 토론문에도 적으신 것처럼 심판은 또 지금 다 세종 오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순회 사무실을 운영하는 형태로 해서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김영태 박사님 좀 많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중요한 거 많이 언급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 중에 제가 뭐 시간상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개념적으로 그
조세 불복 제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던 거 그게 일반적하고 좀 다르게 썼던 거는 정말 큰 생각을 제가 하진 않았는데 우리가 조세 쟁송 제도라고 얘기하고서 조세 불복과 조세 소송 이렇게 하면 그 조세 소송은 사실은 조세 행정 소송을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조세 전문 법원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법원에서 하는 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 이제 형사소송까지 다 어울려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뭘 써보려고 하다 보니 그런 용어를 좀 썼다는 스토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국과 독일의 제도는 뭐 다르다면 끝없이 다른 것 같고요. 우리가 참조를 할 수 있다면 또 충분히 참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독일의 그 특허법원 제도가 결국 우리나라의 특허법원 제도를 도입하는데 큰 시사점을 줬던 것처럼 미국과 독일의 제도를 잘 좀 연구를 해서 그게 잘 작동이 되는 것은 무엇이고 또 문제가 있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상의 사고 시스템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존의 어떤 법원 시스템과 부합이 되는 건 어떤 것이고 부합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걸 우리가 결국 취사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세소송 대리권 부분은 제가 원고에는 넣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좀 간단히 PPT를 할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조세 법원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제 조세행정심판 제도도 정비가 될 거고 그러면 특허법원처럼 이제 특허심판과 특허소송으로 이렇게 연결되지는 불복 과정 안에서 대리권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일단 현재 단계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동식 교수님 좋은 주제 발표해 주셨고 또 훌륭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주제인 조세전문법원의 도입 가능성 검토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